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또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 출산을 위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제가 이제 서점에서 책을 한 권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신간이더라고요. 출산의 놀라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출산을 앞두신 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출산에 대한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 쭉 나오고 굉장히 좀 재미가 있고요. 또 특히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미국의 이제 보스턴 글로브 기자인데 자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기자가 철회기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자유분만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정말 출산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기자니까 뭐 이런 이제 탐구 의식이 있어서 하버드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방대한 자료를 전부 섭렵해서 이 책에 처음 다 해갖고 통계를 내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좀 산부인과 하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출산 앞두신 분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정말 좀 시사하는 바가 많고 이걸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경험했는데 우리나라 출산 그분이 5분이 번역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제 글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분만을 했고 미국 가서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출산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단적인 예가 이제 회음절개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회음절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 좀 궁금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관장, 제모, 회음절개 이런 거를 어떤 병원에서는 자연주의 하시는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락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통계를 통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출산 방법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제왕절개라든지 동분만 이런 방법들이 과연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먼저 가장 생각한 게 뭐냐면 출산을 하는데 사람은 왜 이래 통증을 느낄까, 왜 이래 아파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부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봤어요. 이분이 보면 이제 동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최고 이제 최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침팬지의 골반이고요. 중간의 사진이 유인원의 이제 이제 호모사피언스 이전에 이제 유인원에 대한 골반이고요. 이런 사람들 키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왼쪽에 이제 휴먼에 대한 사람의 골반인데요. 이 골반이 결국은 사람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골반이 좁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좁고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골반 구조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통계를 보면 골반 출구, 중앙골반, 골반 입구, 중앙골반, 골반 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 사진 보면 빨간 부위가 골반과 아기 머리의 사이에 공간이 침팬지나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한 2cm나 3cm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출산이 2시간 정도 되면 그냥 바로 출산이 돼요. 그리고 출산하면서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자기 새끼를 자기 스스로 아기를 출산하면서 바로 아기를 건져 올릴 수가 있고 자기가 아기 얼굴을 보면서 출산할 수 있대요. 근데 유전이나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기를 스스로 출산할 수 없어요. 이게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회전을 해야 돼요. 돌아야 되고 땅을 보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사람은 이 아기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려 하면 골반이 작아져야 된대요. 골반이 작아지고 대신에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뇌가 커지고, 그러니까 골반이 좁아지고 뇌는 머리가 커지니까 애기들도 머리가 커진 상태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커지니까 이게 골반하고 이게 점점 딱 맞는 거죠. 힘든 그런 과정이 된다 하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 이게 손을 쓸 수 있고 두뇌가 발달하지만 대신에 골반은 좁아지기 때문에 출산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진통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대신에 이제 출산을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사회적 연대가 또 필요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런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출산할 때 주변에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사회적 연대의 토대가 또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도우는데 이제 산파가 있죠. 도와주는 사람은 산파라고 하죠.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출산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산파도 이제 대개 그 출산을 경험한 할머니 이웃에 있는 뭐 어머니라든지 이런 격식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산파 역할을 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에 이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했고요. 생도 받고 노인도 돌보고 그 다음에 미혼모도 숨기고 민간요법 뭐 이런 약초도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는 이제 목사처럼 이제 선출직도 했었고 월급도 받았다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산사 하는 말이 영어로는 미드와이프입니다. 미드와이프가 영어로는 미드와이프인데 이제 영어로 위드 우먼, 그 여성과 함께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원이 출발됐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산파 역할 하는 분들은 이제 항상 그 출산을 경험하신 분이고 또 생리를 이제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1974년부터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정식 교육을 받고 이런 역할을 시작했다 하고요. 근데 이 산파는 그 조산사는요, 조산사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받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이랬기 때문에 조산사의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났고 출산하고 난 결과가 나쁜 결과가 굉장히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차이가 굉장히 좀 심했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적인 치료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1549년 출산이라는 책 이후에 점점 표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나 남성의 출산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이 출산을 담당하는 우리 의사들이 출연한 이후에 이 조산사들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1910년도에는 절반 정도가 조산사가 출산했는데 1970년대는 거의 조산사가 출산하는 게 1% 이하.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죠. 과거에는 한 50년 전에는 거의 뭐 집에서 놓고 옆에서 뭐 도와주는 산파들이 출산을 했지만 지금 뭐 산파나 조산사가 출산하는 율이 거의 없고 거의 뭐 99.9% 우리나라도 거의 병원에서 출산하고 의사가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이 지금 변화했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산사가 사라지는 듯 했으나 이 자연분만 운동이 다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옛 방식의 온화함과 상식적인 접근 이런 것 약물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이런 출산들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자연주의 출산 조산사의 역할들이 지금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이게 통계를 보면은 유도분만, 혐절개, 그 다음에 이런 통계가 오히려 조산사라든지 이런 출산에서 사망률이라든지 아기 유병률이 훨씬 낮아졌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또 특히 네덜란드는 50%가
조산사가 출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30%가 가정 출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출산 장소인데요. 병원 출산을 우리나라가 또 급격하게 출산 장소가 지금 거의 병원에서 좀 출산하고 있는데 이 출산 장소의 변화도 좀 지켜봐야 되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출산하는 데는 뭐 오두막 그런데 뭐 마곡간, 헛간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출산하는 장소가 이렇게 이제 외부가 격리되고 이 출산할 때 이게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뭐 좀 터부시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격리된 장소를 또 출산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출산했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거의 가정에서 출산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병원이 등장하고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남성 의사들이 출연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장소가 병원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바뀌게 된 가장 많은 원인은 마취를 쉽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소가 옮기게 된 거 가장 많은 거는 이 산업화된 이후부터거든요.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결국은 현재 출산하고 있는 환경들이 이분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뭐냐면 산업 출산이라고 하거든요. 산업화된 산업화 그와 똑같이 병원에서 대형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이거를 산업화된 출산이라고 해서 산업 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화 이후에 질병이라든지 산업재해 뭐 이런 공장을 하다 보면 막 소도 다치고 이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공장 치료하는 기관들이 생기는 게 그런 게 이제 병원들이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미혼모라든지 이런 이제 서민층들이 일단 처음에 이용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출산이 그걸로 이동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출산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병이 더 옮겨요. 그래서 과거에는 병원에 가면 이런 폐결핵 앓는 사람과 한 침대에 같이 한 병원에 같이 있고 이렇게 막 격리가 안 되니까 감염이라도 오히려 모여있는 상태에서 더 산후열이 생기고 산모가 더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더 초래됐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병원들에서는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현재 병원 출산에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애기 만지지도 못하게. 현재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출산한 이후에 애기와 격리를 너무 심하게 시키니까 애기를 뭐 만져보지를 못하니까 감염된다고. 강력한 이렇게 엄격한 격리, 그 다음에 온갖 설교, 뭐 이게 규정을 내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주입식 교육, 근데 환자의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고, 이거 완전히 통제를 하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라든지 출산 과정에서 느끼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말살되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문제 이런 거 이제 해결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출산이 이게 지금 현재도 이 방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항생제 투여를 하고요. 산모는 관장을 하고 약물 파열을 하고 경자 사용을 해서 분만을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를 하고 테마에 나오기 복부를 막 땡기고 그래서 상가병동은 무슨 분만 공장과 같은 환경이 대비 현재 지금 병원들이나 산후 출산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그래서 미국도 보면 1930년대는 30%가 병원 출산이지만 55년대는 90% 병원 출산이고요. 영국도 20%가 병원 출산이었는데 1920년대, 1991년대는 99% 병원 출산. 일본도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50년대 95%가 집에서 아기 낳았어요. 과거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에는요, 병원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다 집에서 넣고 뭐 병원에서 아주 뭐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은 병원에 출산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현재는 뭐 99.9%가 병원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아직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30% 가정 출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산사가 이것도 1차적으로 출산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에 이제 이런 자연주의 출산, 가정 출산을 이제 이끈 이제 히피족, 이제 뭐 사회 히피족은 머리도 막 길이고 사회 통념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여서 살면서 애도 그냥 자기끼리 먹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출산이 다시 이제 출산에 대한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독실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의료업에 가입을 이제 거부하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다자해 출산이 이제 미국에서도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가정 출산이 또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990년대에 보면 출산 장소에 가정 출산이 오히려 폐음절개라든지 유도분만율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낮고 원활한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병원들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변화들이 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가정 출산이 많이 보편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출산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통증에 대한 게 두려움이거든요. 출산 과정에서 아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뭐 무수한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최근에는 이제 무통 하반신, 저는 무통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무통 하반신 마취라 하거든요. 무통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출산하는 거로 거의 귀결이 되는데요. 과거부터 이제 내려온 걸 보면 뭐 모르핀도 썼고, 그 다음에 뭐 아스피린도 썼고요, 코카인, 그 다음에 뭐 몰약, 그 다음에 뭐 최면을 통한 이런 마취들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예방적으로 경자술, 폐암절개 넣고 아기를 빨리 출산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통증은 진짜 이제 심장 근육 움직이듯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 때 이제 혈류 차단을 위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 마취약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에테르하는 마취약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이라는 전신마취제 약입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런 약들을 썼는데 전신마취되니까 사람이 전신마취되면 애기가 마취가 되버리니까 안 되니까 수산 직전에만 잠깐 사용했는데 호흡곤란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트와일라이트 슬립이라는 이런 이제 뭐 몰핀과 건망증을 일으키는 스코폴라민 약인데 출산 전에 주면 환자가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망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 놓기 직전에 상황을 기억을 못하게 이렇게 뭐 건망증을 일으키는 이런 약들도 이제 사용했었고요. 그게 이제 이런 약물에 취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하다고 결국 이제 자연주의 출산에 이제 시도가 된 게 이게 이제 그랜드리 딕리드라는 영국 의사가 두려움을 줄이면 출산은 통증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두려움 없는 출산이라는 책을 만든 이후에 현재 이런 거로 인해서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통하는 방법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이제 라마즈 호흡법이라 이제 라마즈 호흡법 있죠. 프랑스의 의사 이런 라마즈 호흡법을 이용한 이완법으로 또 이제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출산법들을 또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도 많이 산모교실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무통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막의 마취, 이게 이제 보통 하반신 마취인데요. 현재는 이 전신 마취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보이는 하반신만 마취를 하고 이제 출산하고, 현재 흔히 이야기하는 부통분만이 하반신 마취를 해서 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독일에서 이제 현재 이제 뭐 미국이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뭐 동반 한 80% 정도 지금 시술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 이게 이제 좀 보편화되는데, 요거의 문제점도 초기에는 이제 바늘을 굵은 걸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촉수액이 빠지고 그 다음에 두통이 생기고 부정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용량을 감량하고 바늘도 가는 거 쓰고 이렇게 사용해서 좀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이 무통 결국은 경막의 마취는 신이 준 선물인가. 그래서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환자는 안 아픈데 진행이 안 돼요. 수축은 자동으로 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 자극 호르몬 기능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를 하면 촉진제는 자동으로 거의 써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셋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의료에서 또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이제 제왕절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진짜 뭐 어느 병원들에서 제왕절개, 우리나라도 쉽게 하고요. 제왕절개를 뭐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 내 친구들 뭐 다 제왕절개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뭐 아예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바로 수술 안 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어차피 하다 보면 제왕절개 할 건데 제왕절개를 너무 보편화되고 이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도 이제 과거부터 줄 알았지만 제왕절개가 절대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전하고 보편화되고 이 수술 술기도 굉장히 좀 개발되고 횡절개로 옆으로 넣고 이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나라 안에는 또 항생제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마취 시스템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수술하고도 회복이 잘 되고 별 문제 없는데, 진짜 과거 한 30년, 40년 전에 보면 하고 나서도 이 감염 문제 때문에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열이 나고 벌벌 나기 시작하고 뭐 별별 방법을 해가 뭐 이 수술 방법들은 너무 그 좀 표현하기 그래서 내가 여기 안 넣었는데, 내용들도 너무 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제왕절개 하지만 이 우리 수준이 안 되면 사실은 이런 제왕절개를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되니까 문제는 이제 뭐냐면, 출산을 위해서 힘주기에는 너무 우아한 여성들. 그래서 데이비드 베컴의 부인이라든지 마돈나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는 요새 현대 여성은 자기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자기 모든 걸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하고 과거지만 이게 메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현대 여성들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단지 출산이라 하는 과정만 무작정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무작정 힘을 줘야 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걸 고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제왕절개,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날 잡아서 그냥 아프기 전에 그냥 제왕절개가 애 꺼낸다.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에서도. 이게 이제 젊은 여성, 현대 여성은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익숙한 여성들이므로 분만이라는 본능적 과정, 진통이 언제 끝날지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자신을 내맡기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택적 제왕절개를 좀 많이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는 뉴욕에서 한번 제왕절개 하는 사람은 다시 제왕절개 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반복도 제왕절개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한번 제왕절개 한 사람이 두 번째 자연분만을 한다고 위험하지 않다. 결국 행절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진통 과정에서 오는 호르몬들이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장수축도 좋아지고 모성애도 생긴다 이래서 부위백 하면서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다 시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는 이제 파열 문제인데, 파열 이런 자연진통 걸렸을 때는 천명당 5명. 그렇지만 촉진제를 쓰는 경우에는 천명당 24명. 이게 약을 쓰면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서 파열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자연 위백을 좀 시도하고, 자연 출산하는 경우들은 위백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음절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엄마들이 뭐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회음절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내용이요. 회음절개는 미국에서는 20%밖에 안 넣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책에도 회음절개는 모든 홍산물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넣습니다. 그게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밝히는데요. 1984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과연 정말 회음절개를 하거나 안 한 경우에 항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열상이 많이 있느냐 통계를 내보니까 회음절개를 한 경우에 항문하고 더 잘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회음절개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 이후부터 1970년도에는 90%가 회음절개를 했지만 2000년도에는 20%밖에 회음절개를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번역하신 분이 미국 가서 출산했는데 회음절개를 안 해요.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걸 또 그 인터뷰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전 자유출산하는 위주로 수준급만 하고 하면 절대 이렇게 확 나가고 이런 거 없거든요. 나오면 조금 그게 뭐 4도까지 있다 보면 거의 1도 정도나 그 정도 전망이 좀 찢어지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봉합을 안 해도 그냥 될 정도도 되고 2도인데 보통은 이제 절개를 넣으면 거의 3도까지는 쫙 근육까지 쫙 나가거든요. 다시 이제 봉합을 하면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음절개를 넣는 이유가 이 경자 사용 있죠. 기계를 넣어서 아기를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결국 출산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음절개 자체로.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다 임신, 건강한 산모는 50% 이상이 임신기간 41주 이상이면 자연진통으로 출산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를 환자로 보면 안 되고 정상인,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면 산모는 환자가 아닙니다.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관리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의사가 막 이렇게 뭐가 짧고 크고 이렇게 통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출산을 하면. 애는 놓는 거는 사실 병원에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시간 되면 애는 저절로 힘줄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촉진제 뭐 닌겔 금식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밀고 나와요. 애기는요. 유도만 하면요, 피토신은 격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기가 못 견딜 정도의 진통이 몰려오기 때문에 애기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제한적이에요. 아프니까 또 제한적이에요. 이게 뭐 전체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수술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약물이 결국은 모성이라든지 자폐증의 원인이 된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난감한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장도 되게 자연관장이 되잖아요. 여기 밀고 내려오면 저절로 변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변이 묻으면 이쪽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것도 통계를 했어요. 1980년도 관장 진통시간, 출산과 배변과 아무 관계 없고요. 감염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돼 있어요. 자연관장 하시면 되거든요. 일부러 막 약 먹고 얘가 막
안에 할 필요 없고, 제모, 그 다음에 또 제모를 해요. 제모를 하면, 이게 제모도 보면 그게 제모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고 이렇게 산후계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통계를 내봤어요. 면도한 부위로 감염이 오히려 5.6%고요. 면도하지 않은 감염이 0.6%예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높아요. 이게 면도함으로 상처가 난 그 부위에 오히려 더 균이 더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모를 하면, 제모를 하는 거, 회음절개를 하기 때문에 제모를 하는 거예요. 회음절개 중앙으로 이렇게 절개되거나 이러면 그게 제모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학교들 충분히 좀 아시고 대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정리해놓은 슬라이드 요거를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건강입니다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자연주의 원하거든요. 출산 자세도 그래요. 출산 자세도 다양한 자세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꼭 등만 대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이런 자세는 의사가 애 받기 좋은 자세예요. 이런 자세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출산을 방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좌식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그래서 수중분만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음절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자세를 할 수 있죠. 서가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쪼그리고 엎드리고 구부린 자세, 이런 자세들이 자연진통이 잡아옵니다. 좌식 자세가 오히려 밑으로 중력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대개 보면 수중분만이 좌식 자세예요. 좌식 자세. 그래서 수중분만도 과거에도 이제 진통 감통하는 방법으로 많이 했고, 미셸 로당이라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제 병원에서 수중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외국에서 1차 대기를 수중분만 하신 분들이 둘째 애기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찾다 보니까 우리 병원 오세요. 얼마 전에도 수중분만 하시는데, 그거는 외국에 어디 노르웨이인가 거기서 쳐대놓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잘해요. 거기는 분만대 출산대 옆에 욕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시로 이거 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이제 보험에서 보험에서 다 커버가 돼요. 보험에서도 인정해주는 출산법으로 돼 있거든요. 너무 외국에서 보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출산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저가는 게 뭐냐면, 집에서 애기 그냥 놓듯이 그냥 저는 그게 완전 집에서는 정말 이거 매니아거든요. 완전 집에서 나요. 아무 도움 없이. 그리고 탯줄도 엄마들이 항상 출산에 대해서 두려운 간혹 진통 와서 집에 오시다가도 깜짝 놀래가 애가 차 안에서 노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 좀 이거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두신 분인데 진통이 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애기가 나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막 갑자기 탯줄을 막 잘라야 되고 막 끈을 묶어가 막 구두끈을 묶어가 막 소독하고 가위를 막 잘라가 빨리 안 하나 이거 뭐 잠든 거 이래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탯줄 빨리 자를 필요 없어요. 가만하면 됩니다. 애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그냥 나오고, 태는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태반은 이틀 뒤에 애기하고 연결돼 놔두고 태가 저절로 말라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애기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태가 달려있으면 태는 저절로 떨어지고 태하고 애하고 이래 들고 이래 병원 오시면 이게 오투스 분말이에요. 연꽃 분말. 탯줄에서 뿌리가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탯줄을 탁
자르지 않고 지금 탯줄 자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적 개입이거든요. 애는 그 탯줄 안 잘라도 동물들 가위 탯줄 안 자르잖아요. 안 자르고 태 떨어지고 저절로 다 마르거든요. 그걸 막 자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지금 영국분만도 해요. 태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탯줄에 달려있는 거 그거 자기가 기념으로 사진 찍겠다고 하는 그 서울에는 이 영국분만 그 메디플라워 영국분만 해요. 이거 하거든요. 태반을 탯줄을 빨리 안 잘라도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만약에 택시에서 애기 나왔다. 그냥 애기 이거 숨쉬는 거 하고 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자연적으로 다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지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감통을 하기 위해서 약을 안 쓰고도 최면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요새 이제 그 히프노버딩이라고 최면을 통해서 이게 음성 CD 듣고 연습하면 한 21일만 들으면요 자기 스스로 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라 제도도 옆에서 인간 그 마취자라고 옆에서 이렇게 감통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요 전혀 심통 그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 둘라하고 자연주의 출산하는 병원들은 둘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둘라를 필요로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분은 근데 이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돼요. 출장이요. 저희 병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좀 드려야 돼요. 또 재미있는 내용 하나 있는데 쿠바드 증후군 하는 거 있거든요. 쿠바드는 부화를 하는데요. 이 남편분이 자기가 진통을 하듯이 꼭 아기를 놓은 것처럼 행동하고요. 애 놓고 나서 자기도 삼육구치 들는 거예요. 더 심한 이게 이제 쿠바드 증후군이라는데 특히 이제 그 엄마하고 이게 그 굉장히 좀 그 연결고리가 강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혹시 남편분이 출산 이후에 막 같이 이렇게 안고 이런 거 산모분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쿠바드 증후군도 있습니다. 너무 동일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제 그 가상 임신 비슷한 거죠. 남자도 이렇게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이제 그 내용들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대 이제 의료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왕절개, 그 다음에 보통 하반신 마취거든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의료 혜택을 보고 있어요. 현재 그 산모분들도 출산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아기를 놓을 수 있다. 정말 과거에는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출산 과정에 너무 고통을 겪고 산모가 막 혼자 사망하고 그다음에 아기도 사망하고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이제 의료가 어떻게 보면 해결했거든요. 그런 위험에서는 우리가 산모분들은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결국은 이 제왕절개와 하반신 마취가 신이 준 선물인가?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 산후출산 병원에만 몰리는 이 출산이 과연 정말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모성애의 손상이 가지 않은 출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인위적인 그 개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성애의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출산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려하시고 출산에는 좀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정해져서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해요. 그렇지만 나름의 이런 출산이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정말 개인의 그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아기와 산모를 위한 출산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출산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